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의 노래방. 2006년 월드컵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보며 응원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날 응원하러 경기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나게 응원하니 바로 집에 가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을 하고 노래방에 가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가려고 했는데 노래방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 골목 구미진 곳에 지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한 시간에 얼마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이 앞만 보고 멍하니 계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나가려고 했지만 근처에 다른 노래방을 못 찾았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10,000원이면 되죠? 카운터에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한쪽 손을 들고서는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에 돌아가자마자 아주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고 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지나가면서 보는가 싶었습니다. 딱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친구가 문을 확 열고 나가다니 노래방에서 어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한참 재밌었는데. 어서 나가자. 빨리. 뭐? 나중에 설명할게. 빨리 나가자. 빨리. 친구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도 조르기에 저희는 영문도 알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려놨던 10,0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10,000원을 챙겨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술 잘 마시고. 아까 화장실 다녀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도 화장실 가려고 하나보다 하고 따라갔지. 그런데 복도에서 화장실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벽이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벽에서 사라진 거야. 생각해보니 주위에 불 켜진 방은 저희가 있었던 방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희 모두 오싹해져서 헤어지면서까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된 소문에는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찾아보려고 해도 그 노래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곡할 노릇. 옛날 한촌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부부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면서 부부는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빌려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는 사라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 꿈에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니 과연 삼이 있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으로 와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한 후 삼을 다려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동자를 얻게 되니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갔다. 이 애가 자라 7, 8세가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려고 서당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활을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나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가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안 했다. 제 나이 17, 8세가 되어도 제 이름자 하나 똑똑히 쓰지 못했다. 그러던 게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과거를 보러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활을 사주었다. 이 애가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게 생긴지라 일부러 딸에게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만 오면 호통을 쳐 내보냈다. 그 다음 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서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갔다. 활은 관역에다 5을 정중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만만한 아이는 자기 차례가 되어 활을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명중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어지고 말았다. 그래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볼 적마다 셋은 정중에 맞고 네 번째 살에 가서는 꺾어지고 말았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물으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쏠 때마다 방해를 놓는다고 하였다. 나이 30이 넘어 가지고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셋은 여전히 맞추고 네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서 있었더니 원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곡절을 물었다. 이제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원님은 정중으로 맞춘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하여 다시 2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먼저 거둔 살과 앞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앞귀가 울면서 원님 꾀에 넘어갔다고 원통하며 도망쳐 버렸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아전의 딸. 궁원군 조현명이 영조 갑인 영간에 영남감사를 지냈는데 하루는 통판 정원에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통판이 관아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가명의 종이 평복으로 신속히 들어오라는 순사의 전가를 전했다. 통판이 탄건과 의복을 단정히 하고 들어가 순사를 뵈니 통판은 날이 밝으면 칠곡에 가서 나이 들어 퇴역한 아전 베이발과 아오인 지금의 아전 베지발을 잡아들이시오. 그 후 이발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으면 그는 딸 하나 있었으나 죽은 지 오래라고 할 것이요. 그를 앞장세워 장사 지낸 곳으로 가서 그곳을 봐서 시체를 확인하면 17세 가양의 여자로 생김새는 이러이러하고 옷은 옥색, 명주 저고리와 남색 무명 치마를 입었을 테니 살펴보고 오시오. 라고 하였다. 통판은 놀라며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떠나 칠곡으로 갔다. 칠곡에 이르러 통판은 바로 두 아전을 잡아오도록 명하여 이발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묻자 딸 하나가 있는데 비냐를 꽂는 나이인 15세에 병으로 죽어 장사 지낸 지 거의 10년쯤 된다고 하였다. 장사 지낸 곳을 묻자 관부에서 10여리쯤 된다고 하였다. 통판은 그에게 칼을 씌우고 두 아전을 앞세워 장사 지낸 곳으로 갔다.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내니 얼굴빛이 평시와 같으며 용모와 옷차림이 순사의 말과 같았다. 묶은 것을 풀고 옷을 벗겨 조사해보니 등 위에 돌로 때린 자국이 있는데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흥건하였다. 이에 이발 형제와 부보를 형리에게 맡겨 가명의 옥으로 보내도록 하고는 빨리 순사에게 가의를 알렸다. 이에 순사는 아전 형제 부부를 잡아들여 직접 가명의 마당에서 신문했다. 이발은 전과 같이 말했으니 지발은 사토처럼 밝은 지감은 처음입니다. 어찌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님은 집이 넉넉하나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어 소인의 아들로 후사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형님은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이 양자가 말이 되느냐. 제사는 동생이 대신할 수 있으니 나는 사위를 얻어 데리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발이 이실직고하였다. 형수는 딸의 계모로 딸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형수가 함께 모의하여 조카가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을 내서 형님이 죽이게 하도록 하였으나 형님이 참아하지 못해서 제가 형님이 외출한 틈을 타 형수와 함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입관한 지 며칠이 지나 형님이 들어와 그 아이가 총각과 몰래 정을 통하다가 잡힌 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결했다고 하니 어찌하지 못하고 이곳에 장사 지낸 지 거의 10년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소인이 그렇게 함까닭은 형님의 가산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통판이 순사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밤 통판이 간 후 잠을 자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백배하고는 원통하여 호소할 일이 있다고 해서 물으니 저는 어떤 늪 아전의 딸인데 오명을 쓰고 모함받아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나 규중 처자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은 원통할 따름입니다. 매번 순사께 신원을 하소연했지만 순사의 기백이 온전하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어려웠는데 근벌의 공은 기백이 남달라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니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였다. 내가 흔쾌히 허락하니 그 여자는 문을 나가 살아셨네. 그래서 마음으로 은근히 의아해하여 통판에게 검시를 청했을 뿐이네라고 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귀가 30년 전에 대보에 살 때니까 차가 거의 없었을 때 얘기야. 그 당시 진짜 부자라도 차가 잘 없었어. 우리 84동 9만 1동, 9만 2동, 9만 3동 다 합쳐도 차가 하나도 없을 때거든. 근데 방앗간 하는 사람이 방아를 찧어 놓으면 곡식이 많으니까 팔고 또 시더오고 해야 되니까 트럭이 하나 있었어. 그 대보 장기라고 하는 데서 차에다가 짐을 싣고 늦게 밤에 온 거야. 먼 길 오고 있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차를 좀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대. 트럭 아저씨는 교회 집사님이셨대. 차를 세워서 여자에게 어디 가는지 물었대.
그 여자가 구릉포 조금 못 미쳐가면 무슨 동이 있는데 그 고개 내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운전대 옆에다가 태운 거야.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말한 근처 아무데나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대. 내려주니까 그 집을 쏙 들어갔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걸 지켜봤대. 집에 가보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러더니 그 집에서 무슨 제사 지내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그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들어갔대. 그러더니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왔대. 그 할아버지에게 방금 들어간 여자에 대해서 물었대.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대.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 딸이 무슨 사건으로 죽었는데 여자가 탄 자리가 그 할아버지의 딸이 사고가 났던 자리였대. 그리고 오늘이 그 여자 제사 날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고 난 자리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친정집으로 제사 받으러 가는 길이었던 거였대. 5번째 이야기, 보일러병. 저는 경기도의 모 장갑차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 국도가 의병소 바로 앞을 지나고 있어서 그렇게 최전방은 아니지만 군부대 특성상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냥 그 자체로 음산함이 감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참 특이한 병사도 많았고 뭔가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심받다는 병사는 물론 간부도 털어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1중대 소총수였고 다른 중대의 훈련소 알동기가 자신의 소대 후임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며 직접 들려줬습니다. 저희 부대는 막사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 벽돌의 단층 일자 구조 건물이며 이른바 소위 구막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물이죠. 그니까 가운데 행정관이 위치해 있고 양옆으로 소대 생활관이 배치되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요. 워낙 오래돼서 불침번 근무 서다가 소대 문 사이로 쥐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선임이 아침에 일어나 전투화를 신는데 전투화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신었다가 밟아 죽인 일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하도 날이 추우니까 전투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각설하고 그만큼 상당히 음산한 분위기도 분위기였지만 워낙 막사가 오래되고 나이가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막사 특성상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주로 막사 뒤편에 유리탱크 앞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사를 나와 따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반지하 형태의 독립 구조로 요즘 신막사들을 보면 라지에이터, 데워주는 온열 기계와 침상 생활하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이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에서 직접 보일러를 켜고 꺼야 온 중대의 난방 및 온수급수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혹한기가 되면 몸이 좀 허약하거나 심하게 다쳐 훈련을 여러 시켰습니다. 혹은 약간은 정신적으로 미약한 소위 관심병사들을 보일러병이라고 해서 지정해 일과 시간에 오침을 시켜주고 각종 훈련 및 근무를 여러 시켜주는 대신에 늦은 밤 새벽에 주기적으로 기상해 보일러를 켜고 끄게 하는 일종의 전문 보직이라기보다는 열흘 관심병사들에게 다른 임시적인 임무를 부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도 저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있었을 겁니다. 제 알동기 후임이 그런 보일러병이었는데 자정, 새벽 2시, 기상 1시간 전 이렇게 3번에 나눠 보일러를 켜고 끄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선 아무리 계급이 높더라도 진짜 내일 전역하는 말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 시간대에는 근무와 마찬가지로 2인 1조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원이 모자란다거나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보일러병으로 빼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1병급이고 훈련 중 크게 다치기 전이라 나름 A급이었습니다. 저는 분대장 견정도 찰 수 있을 것 같았던 똘망똘망하고 믿음직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 동기 후임 혼자 보일러병 일을 맡겼답니다.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위에 기재한 새벽 2시 타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96K라는 군 전용 무전기를 행정반에서 챙겨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뒤 보일러를 켜기 위해 막사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보일러를 켜고 잘 돌아가나 약 20분 정도 관찰한 뒤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난 후 원래는 40분 정도 더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꾀가 생긴 이 후임이 그냥 보일러실을 나와 막사로 들어가 정해진 시간만큼 눈을 붙이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시각이면 앞, 뒷문을 모두 봉쇄하고 행정반을 통해서만 막사 내 외부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목에는 나름 병사들의 여가를 보장해주는 컨테이너 코인 노래방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그냥 오락실 고인 노래방 기계를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마련해 놓고 의자 몇 개와 함께 구성해 놓은 군대 구막사식 노래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 철제 방범망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유리 샤시가 있어서 밖에서도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노래방 근처를 지나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찰나에 어둠에 좀 적응한 눈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기 후임은 그냥 지나쳤어도 됐을 법한데 유독 이상하리만큼 그때는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병사가 간부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 병사들이 아닌지 혹은 진짜 뭐 거수저라도 온 건지 등등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노래방 특성상 소리며 나름 사이키 조명도 갖추고 있어 그 야심한 시각에 금세 들통이 날 거고 불빛 같은 건 새어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흘낏 보인 것 같아 무작정 노래방 쪽으로 갔답니다. 그 길은 늘 지나쳐 왔던 길이고 평소엔 그쪽으로 눈길은커녕 빨리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뛰다시피 해서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임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한 건 그때 자신이 뭔가에 씌어서 그랬던 것 같더랍니다. 조용히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양손을 기역자 형태로 모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유격대나 입을 법한 CS복 같은 군복에 마찬가지로 유격이나 훈련소에서나 달법한 번호 명찰을 딴 까까머리 병사 2명이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꺼진 노래방 기기를 바라보고 앉아 있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정말 기계는 작동은커녕 전원도 꺼져 있는데 그 병사 2명은 마치 무언가 보이기라도 하듯이 앉아 있었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확실히 두 병사가 번갈아가며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뻥긋뻥긋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동기 후임은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에 외곽 근무 인원들한테 발견돼 사단 의무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그 중대 노래방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쪽 행정보급관이 폐쇄했습니다. 이후로도 병사들에게 암묵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켜 소문만 무성했을 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동기에게 정확히 듣기 전 대대 국기 개항식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 대대 내에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심신이 허약한 삼중대 보일러병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대대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건의 내막을 동기를 통해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해 무슨 일인가 하고 좀 어리둥절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대충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그 사건은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동기 후임은 동기한테는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절대 헛것을 본 게 아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한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틈만 나면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끼리 생각해 봤을 때도 국기 기양식에서 대대장이 별거 아니라고 직접 언급한 사항인데 행보관까지 나서서 노래방을 폐쇄한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윗선에서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 중대 아저씨들이 옆 중대인 저희 중대 노래방을 이용하는 바람에 짜증나는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들고양이.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의 주변에는 10마리 이상의 들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가끔 죽은 고양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까지 몇 미터 남지 않은 곳에서 그 부근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눈앞에서 차에 치여버렸습니다. 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고 고양이는 그냥 보아도 이미 생명을 건지기 어려운 듯한 모양새로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또 차에 치일 것 같아서 우선 떨어져 있는 골판지를 주워 고양이를 눕힌 다음 아파트 옆까지 날렸습니다. 주위에는 역시 아파트 부근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이 여럿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먹이를 받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았던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차에 치인 고양이는 숨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서 조금 자리를 비켜주자 모여든 고양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한 마리씩 그 죽어가는 고양이에게 이별을 말하는 듯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한 마리씩 동료를 핥는 그 모습은 인간의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분양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고양이가 무엇인가를 위해 나란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 역시 동료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모든 고양이가 마저 핥고 고양이들이 사라진 다음에는 차에 치인 고양이도 완전히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고양이도 순서를 기다리는구나. 동료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 밤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양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라며 처음에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었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어서 감정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굉장히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일본의 군부대 괴담. 저 의대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슬픈 이야기다. 이전에 그는 애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산악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상관인 A씨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10여 년 전 어느 저녁, 부근의 산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상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A씨의 부대에도 즉각 구조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렇지만 길조차 없는 산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조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반나절가량이나 지난 다음날 아침에서였다. 그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사고 처리를 대충 끝내고 그가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겠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임무를 끝낸 그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단골 술집으로 갔다. 오이, 마담, 오래간만이야. 어머, A씨. 오래간만이네. 자, 어서 이쪽으로 와. 그들은 각자 안쪽의 박스석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몸에 들어온 알코올과 임무 종료의 해방감으로 인해 그들이 술에 취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A씨는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술집의 여자아이들은 쉴 새 없이 자리를 오가며 부하들의 접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그의 곁에는 오지 않았다. 나도 이젠 아저씨인가. 여자아이들은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지. 조금 쓸쓸한 생각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게의 마담을 바라보았다. A씨, 정말 귀엽네. 그와 눈이 마주친 마담은 한껏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말했다. 귀여워.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 묘한 기분이 든 그는 당황해서 왼쪽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왼쪽 옆의 테이블 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이 하나 있었다. 그날로부터 그의 주변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혼자 식당이나 찻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잔이 2개씩 앞에 놓인다. 아무리 붐비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도 그의 왼쪽 옆에 자리는 어째서인지 비어있는 채 아무도 앉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머 귀엽네요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하들에게 귀신 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그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하는 말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최근 A씨의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다니는 것을 동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아이. 네.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A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 최근이라니 도대체 그것은 언제부터였지? 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사고 처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그가 안아 올렸던 작은 사체를 A씨는 기억해냈다. 그 후 A씨는 가까운 절에 가 소녀의 영혼을 극진하게 공양했다. 이후 다시는 그의 주변에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